저는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기로 결심하며 이불 속에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여기 어느 한 여성이 서울 여행 후 한국에 푹 빠져 한국의 다른 지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떤 이유로 한국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올리비아입니다. 예전부터 일본과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매력에 이끌려 첫 여행지로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신칸센이 빠르게 플랫폼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일본 사회의 효율성과 속도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호주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저는 항상 일본을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동경해왔습니다. 로봇 레스토랑, 말하는 화장실, 애니메이션 카페 등 일본은 확실히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일본의 깊은 역사와 복잡한 문화에도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다도부터 사무라이 정신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죠. 3년 동안 저축한 끝에 32살에 드디어 캔버라에서 도쿄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고 진짜 일본을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빠져나오자 네온사인이 빛나는 번화한 거리를 여행 가방을 끌며 지나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정밀함과 소형화를 상징하는 유명한 캡슐 호텔에 미리 예약했는데 이 침대는 일본 기술의 집약체였죠. 며칠 동안 저는 도쿄 지하철의 복잡함에 감탄하고 최신 전자기기들이 가득한 매장에서 길을 잃기도 하며 번잡한 츠키지 시장에서 맛있는 초밥을 즐겼습니다. 특히 오타쿠와 애니메이션의 천국으로 알려진 아키하바라를 방문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의 활기찬 거리와 애니메이션 상품들은 제 감각을 자극했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었죠. 일본의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큰 문화적 충격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엔 쓰레기가 없고 온수 변기에서 음악이 나오며 사람들이 완벽한 45도 각도로 인사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동 중에 음식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흔한데 일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일본이 얼마나 동질적인 사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인구의 98%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인도계인 저는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매우 예의 바르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흘낏 보고는 다시 시선을 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언어의 장벽도 상당했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배운 몇 가지 문장을 연습했지만 손짓과 메뉴, 그림에 의존해 의사소통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스미마센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고 길을 잘못 찾거나 주문을 잘못할 때마다 사과해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도쿄의 콘크리트 정글은 점점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온사인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문화 충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향에서는 낯선 사람들과의 미소, 보레하는 가벼운 인사, 그리고 전날 밤의 하키 경기 이야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일본 지하철의 무표정한 얼굴들, 신체적 접촉이 거의 없는 분위기, 그리고 정적은 저를 낯설고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일본의 인프라와 기술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보였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 뒤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더 깊은 문화적 경험을 찾기 위해 저는 고대 수도인 교토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사찰과 신사가 자리 잡은 푸른 언덕들 사이에서 저는 전통 일본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싶었습니다. 교토역에 도착해 또 한 번 신칸센을 타고 나서는 동안 저는 주먹밥을 먹으며 구겨진 지도를 펼쳐들고 황금 파빌리온, 요한지 바위 정원, 그리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둘러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디다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신뢰할 수 있는 캐논 카메라를 메고 길을 나섰죠. 여러 번 기차를 갈아탄 끝에 드디어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빽빽한 대나무 줄기 사이로 햇살이 살짝 비치는 이 숲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소리는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 같았고 그 명상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어 발이 피곤한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상상하던 여행의 행복이었습니다. 이후
요한지의 바위 정원에 들어가 완벽하게 배열된 돌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요함을 느꼈고, 황금 파빌리온에서는 연못 위에 떠있는 빛나는 사원의 모습에 넋을 잃고 카메라 셔터를 여러 번 눌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빨간 도리가 줄지어 선 중세 거리들을 거닐고 지역 신사에서 포춘 스틱을 흔들며 오미쿠지 운세 종이를 긁어내는 작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운을 빌었습니다. 교토에서 맛본 말차가 들어간 음식과 와규 고기, 푹신한 팬케이크 같은 별미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어색했던 사회적 교류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대화가 부족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케바나 꽃꽂이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하이쿠의 간결한 시 속에서 일본 문화의 미묘한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토의 생활에 적응해 갈 즈음 비자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다시 챙기고 망설임 없이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여행의 끝을 맞이하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지능형 화장실이나 최첨단 게임 센터는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초고속 대중교통이 만들어낸 놀라운 효율성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그러나 로봇처럼 정중한 예의와 반짝이는 기술 기기들 뒤에는 일본 문화와 저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마치 눈앞에 있는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아이맥스 영화로 관찰하는 듯한 거리감을 주었습니다. 문화적 장벽과 인종적 획일성은 저와 일본 사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고, 그 벽은 제가 일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일본이 지닌 풍부한 문화적 전통은 분명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외부인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채 수면 아래에 머무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직된 사회 구조와 사람들 간의 드문 정서적 교류는 결국 제가 지닌 활기찬 에너지를 억누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차분하고 내성적인 에너지를 보완할 무언가 보다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찾아야 한다는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 어딘가에 제가 찾는 문화적 반쪽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잠시 호주로 돌아가 자금을 더 모은 뒤 다시 한번 동아시아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매콤한 사천 요리와 함께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어려움에 부딪힌 기억이 있기에 중국어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에 가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여행 목록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큰 형님 격인 중국과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나라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곧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도 전통을 깊이 보존하고 있는 나라였고, 이 두 가지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말의 어느 화요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손에 비행기표를 들고 그 순간 제 모든 오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이미 다른 나라였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바닥과 초현대적인 건축물이 제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웃 나라들에 비해 후진국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면서 저는 한국 원화가 호주 달러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홍대에 있는 숙소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주자 택시는 깨끗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안개 속에 둘러싸인 산들 사이로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는 가게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에서 택시는 멈췄고 저는 가방을 들고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는 기본적이었지만 깔끔했고 체크인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온 다른 여행자들이 밤문화의 핫스팟에 대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차로 인해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활기 넘치는 홍대 거리로 나가 한국에서의 첫 번째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주로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고기 요리와 다양한 반찬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발견한 매력적인 한옥 마당집과 번쩍이는 노래방 옆에 자리 잡은 현대미술관은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는 제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트리기 충분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당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이웃 국가들의 가려진 나라가 아니라 독특한 문화를 지닌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전통의 조화가 이루어진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나라였고, 이곳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중국의 위풍당당한 역사와 일본의 혁신적인 기술에 가려진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한 평범한 나라일까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일본의 세련된 미학과 비교할 만한 깊은 문화적 전통이 부족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K-팝 아이돌과 한국식 바비큐 체인점들은 상업적인 성공에 집중할 뿐 진정한 문화적 깊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고집스러운 선입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겪은 후 한국에서는 문화적 공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말 여행처럼 가볍게 지나칠 계획이었죠. 셋째 날, 저는 숙소에서 런던에서 온 영국 여행자 토마스와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모험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고 함께 서울의 주요 명소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에서 토마스와 제시카는 한국의 초고속 와이파이와 매우 체계적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여기는 할머니들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잖아. 토마스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한국의 일상적인 기술 사용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한국처럼 광범위하게 기술이 사용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고궁의 우아한 건물들과 비밀스러운 정원은 한국 전통의 세련된 미학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자연지형에 맞춰 완만하게 이어지는 고궁의 곡선은 한국적 우아함의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드라마틱하게 대비되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한눈에 보여주었죠. 제시카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우체국에서 전통적인 여포 도장으로 팔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어설프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들이 미소를 지으셨을 때 제 마음속에서 얼어있던 부분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에어 서플라이의 Without You를 불렀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된 수많은 노래 옵션에 감탄하며 저희는 한국의 노래방 문화를 흠뻑 즐겼습니다. 이후 홍대의 클럽에서 새벽까지 춤을 추며 한국의 밤 문화를 만끽했죠. 한국의 24시간 쉴 틈 없는 라이프 스타일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에 빠져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넓은 도시를 가로질러 어렵지 않게 숙소로 돌아오는 그 여정 또한 무척 편리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토마스는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쌓여있던 기대와 선입견을 내려놔야 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열린 마음을 다시 찾아보라고. 그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2주 동안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토마스의 대학 친구 에바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바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상업성과 외형적인 화려함만을 지닌 나라가 아니라 깊이 있는 전통과 현대적인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에바는 한국에서 장기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발견한 숨겨진 문화적 보석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안내로 저희는 역사적인 도시 전주로 주말 여행을 계획했죠. 에바는 저희에게 서울에서 본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한국 문화, 한국의 뿌리를 대표하는 문화적 통찰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며 저희가 경험한 것은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라는 얄팍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초고속 열차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해 단 2시간 만에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전주는 전통 한옥마을, 미술관, 정원,
사찰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한지와 그 역사를 배웠고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설화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발전된 한국 음식, 고추장 김치찌개와 강렬한 발효 맛이 인상적인 막걸리를 맛보았죠. 전주의 전통시장에서는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반지나 지갑 같은 전통 공예품을 팔고 있었고 왕실행렬을 재현한 우아한 기생과 근엄한 관리들의 퍼포먼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무용은 케이팝처럼 드라마틱한 동작이 아니라 보다 절제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편안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아기들이 그 리듬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적 지혜를 흡수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기들은 밝게 웃으며 저와 눈을 맞추었고 그 순간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 짭조름한 고기, 고소한 밥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먹자골목에서의 풍경은 마치 역사 속 장면을 보는 듯했어요. 저희는 전통 목조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매트를 깔고 누워 새로운 경험으로 지친 몸을 달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고대 성벽 사이로 이어진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를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파는 감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하며 한국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저희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거문고를 연주하고 민요를 부르는 음유시인의 곁에서 앉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임진강이 연인을 갈라놓았을 때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애절한 선율이었고 그 비극적인 이야기와 현악기의 소리는 저희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고 옆에서 토마스와 제시카가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에바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저희 모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에 놀라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에바와의 주말 여행은 저희에게 한국 문화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한 케이팝 뮤직비디오와 높은 고층 빌딩 아래에는 여전히 강렬하게 흐르는 한국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 그리고 한국 음식의 깊은 풍미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유산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리의 이동식 가게에서 전통 간식을 파는 동네 아줌마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생활 방식을 느낄 수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젊은이들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일본과는 다른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나이에 대한 존경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러던 중 에바는 논문 조사를 위해 한국 가구 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유리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을 수없이 본 저로서는 박물관이라는 장소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삶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해보니 독립적인 예술품이 아닌 가정에 맞춘 가구 세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가구들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자연과의 조화를 반영해 설계된 맞춤형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유연한 모듈형 디자인 덕분에 이 세트들은 좁은 출입구를 통해 현대식 고층 건물로도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용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롱과 책장, 가스레인지 등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가족들의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구에서는 고추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전통의 향취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유행하던 미니멀리즘 트렌드는 저와 잘 맞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현대적인 인체공학과 전통적인 장인 정신이 결합된 디자인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개인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디자인은 도쿄에서 흔히 보던 차갑고 획일적인 스타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뛰어난 디자인 수준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촉각적으로 반응하는 금속 램프, 인체공학적인 가구, 천연 방음제 등 혁신적인 작품들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한국 건축가들은 밤이 되면 마법처럼 빛나는 물놀이 시설로 변하는 거대한 조명 조형물을 세웠고, 저는 그 작품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했죠. 한국이 실용성과 시적 아름다움을 융합하는 데 있어 선구적인 대가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경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제약을 뛰어넘기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며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제한을 뛰어넘어 대담한 비전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이루며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기준을 혁신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균형 잡힌 역동성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던 것이었고, 한국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홍대의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품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얕은 모방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회복력을 발휘해 한계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습니다. 한국의 빠른 디지털 발전과 오랜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기로 결심하며 이불 속에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2주 일정 중 절반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화려한 도시의 외관이나 K-팝의 상업적 성공만으로 정의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놀라운 역동성을 지닌 곳이었으며,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 도시가 저에게 이미 마법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해 일본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이었죠. 한국에서 6개월 동안 깊이 있는 문화적 탐험을 한 후 드디어 이 특별한 여정을 마무리하고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두 번의 변화무쌍한 계절 동안 제가 가졌던 오만한 가정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는 문화적 풍요로움 속에서 저는 겸허하게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초고속 와이파이, 따뜻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정교한 수공 예품들로 매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깊은 뿌리를 간직한 도시로 다가왔습니다. 첨단 VR 기술이 있는 곳에서 고풍스러운 차집이 나란히 위치하고 공여 없는 한지의 향기를 맡으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고즈넉한 한옥마을 위로 우뚝 솟은 첨단 고층 빌딩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융합된 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웅장한 산사와 오래된 해안 마을들에서 역사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만날 수 있었죠. 얼큰한 찌개와 정겨운 반찬, 그리고 크리미한 막걸리는 저희 지친 입맛을 위로해 주었고, 민요를 부르는 해녀와 비보이, 크루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한국의 진면목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슴 벅찬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제 곧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제 회상을 잠시 멈춰주었습니다. 거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세요. 그의 말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모으고 대답했죠. 아니요. 사실 아직 집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몇 주 동안 일본으로 휴가를 가려고요. 깜짝 놀란 그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외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더 좋지 않나요? 그의 눈가에 갑자기 웃음 주름이 잡혔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죠. 택시 기사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한국과 일본은 정말 다른 점이 많죠. 특히 사람들이요. 그의 말에 저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일본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험해보려고요. 이번에는 기대를 좀 더 가져보려고 해요. 택시 기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마음에 드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가 제 가방을 내려주고 다른 택시들이 출국장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에게서 받은 한국어 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나중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제 평을 듣고 싶어 했죠.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공항 체크인 줄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천공항을 둘러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익숙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토론토나 런던 히스로 같은 글로벌 허브 공항조차 부끄럽게 할 정도로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매 순간 저를 놀라게 했고 그 문화와 시스템은 저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로 정시 출발하는 항공편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우아한 계단식 체크인 홀과 유려한 곡선의 건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다시 한번 한국의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이 공항의 지붕은 한국의 완만한 산을 닮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는 자연광을 끌어들이고 곳곳에 자리한 전통 정원과 차집, 예술적 조각품들이 공항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련된 정보 키오스크에서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마치 놀이처럼 간편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승객들은 중앙홀을 가로지르는 긴 무빙워크를 통해 면세 부티크와 라운지, 바 사이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특히 삼성존에서는 최신식 태블릿과 AI 기술이 탑재된 8K 오븐 등 호주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기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항 내에는 골프장, 스케이트장, 박물관까지 갖춰져 있어 그 규모와 다양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실내에서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숲을 지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무성한 한류 테마 정원에서는 여행객들이 셀카를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는 한국식 디저트와 건강식 비빔밥을 파는 힙한 가게에서 맛있는 향기가 풍겼으며 친절한 공항 직원들이 각국의 여행객들을 도우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신속히 요청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글로벌한 면모를 실감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구글 번역기에 의존해야 할 때도 있었죠. 인천공항에는 또한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전통 예술과 공예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레고 같은 빛나는 벽돌을 쌓으면 증강현실을 통해 3D 동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존에서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연꽃종이 접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좁고 낡은 일본 나리타 공항과 비교할 때 인천공항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발전된 공간인지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일본의 기술적 우수성에 매료되었지만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때로는 원활한 기능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인천공항이 증명하듯 진보와 전통의 균형을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델로이트 컨설팅 그룹은 인천공항을 편안함, 편리함, 청결도 면에서 몇 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한 적이 있죠.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표시된 탑승구 안내 덕분에 출발 시간 몇 분 전까지도 편안한 좌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며 저는 한국인의 용감한 정신을 상징하는 인천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1958년 한국 전쟁 직후 황폐해진 대한민국에서 김포공항이 개항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전쟁의 참혹한 결과로 인해 전국이 폐허가 되었지만 한국인들은 빠르게 인천공항을 건설하여 해상과 육로의 차단 속에서도 긴급 부호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한국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다시 일어섰으며 그로부터 몇십 년 만에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항공편 역시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인천공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규모와 기술 면에서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메가 허브를 건설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2년에 해안 매립지에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2년 후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 1단계가 완공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인천공항과 같은 인프라를 통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이 불사조 같은 나라는 전쟁의 상처, 정치적 혼란, 금융위기, 심지어 탄핵당한 대통령까지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끊임없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번 무너질 것 같던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라했던 인천공항을 수상 경력에 빛나는 경이로운 건축물로 확장시킨 것처럼
국민들도 협동과 노력, 회복성을 통해 미래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을 비현실적이라며 평가절하했지만 한국은 그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2005년 인천공항은 기록적인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글로벌 연결의 시대를 열었고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장 과정에서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스캔들, 재벌의 독점에 대한 반발, 그리고 고착화된 위계 질서에 항의하는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개척자 정신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는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세련된 디자인과 실속을 겸비하며 바다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는 대담한 정신을 반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제 한국인의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서울이 은빛 구름 뒤로 사라지면서 저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견뎌내며 용감하게 성장한 한국은 다른 후발 국가들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용감한 선두주자가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일본에서의 여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보수적이고 문화적 제약이 많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느꼈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을 더 열고 여행한다면 말이죠. 일본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익숙한 공항의 냄새를 맡으며 다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과는 흥미롭게 대조되는 한국의 모습은 이제 왠지 모르게 제 아시아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관을 통과한 후 홍대 숙소로 돌아와 친구 토마스와 제시카가 함께 여행의 소감을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친구를 위해 최고의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 토마스가 따끈따끈한 떡볶이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한국 음식을 다시 맛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콤한 김치부터 달콤하고 고소한 디저트까지 한국 음식의 찬란한 풍경 속으로 다시 빠져들 준비가 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고추장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서 제대로 된 귀국 만찬을 즐기기로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비큐 그릴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동안 질서정연한 일본과 역동적인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죠. 이제 양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저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흥미로운 관찰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제시카는 일본에서는 성 역할이 꽤 고정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의 권리 강화가 더 진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죠. 도쿄에서는 마치 196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 라고 제시카는 외쳤습니다. 술에 취한 샐러리맨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지만 여성들은 밤에 거의 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회의실에서부터 건설 현장, 심지어 밤거리까지 장악하고 있잖아. 정말 대단해. 확실히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중음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성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비큐 가게의 할머니 사장님들도 애교 넘치는 아줌마들이 고기를 듬뿍 올려주는 인심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일본의 형식적인 문화와 대비되는 한국의 감성적 표현과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거나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드문 일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라마처럼 에어키스를 날리며 크게 웃고 수다를 떠는 아줌마들이 흔하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익숙해진 저희는 조용한 일본에서의 대인관계 스타일이 다르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제 한국식 반말 스타일의 캐주얼하고 솔직한 소통 방식이 저희에게 훨씬 잘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며칠 후 제시카와 저는 전통 공방 수업에 등록했고 토마스는 제주도로 떠나 서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기보다 일상 속에서 한국인들과 연결되는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게 된 저희는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길에 있는 한복 가게에서 천연염료와 수제 도장을 이용한 한지 공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최적의 습도에서 자라는 귀한 당나무로 만들어지는 한지는 그 자체로 소중한 전통이었고 우리는 그 전통을 배워가며 각자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못생긴 종이접기 상자를 접었고 제시카는 예쁘게 인쇄된 선물 포장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다스러운 상인들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나누며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쟁, 경제적 어려움, 디자인 모방 등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인한 아줌마들은
자신의 기술과 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려는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혁신은 한국의 민족적 여정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적 분위기가 물씬 나는 헤이리 마을에서는 고요한 할머니가 이끄는 다도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녹차가 어떻게 일본의 쓴맛이 강한 말차와 달리 평온함과 치유를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다도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고, 우리가 접한 다른 한국의 전통들과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지혜와 역사가 녹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닌 그들의 삶과 문화에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되었죠. 고즈넉한 대나무 오두막에서 우리는 할머니의 장인의 손놀림으로 차를 따르는 우아한 동작을 바라보며 마치 명상에 빠지듯 몰입했습니다. 고소한 볶은 쌀향이 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자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엠마도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차의 향기와 평온한 분위기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마치 시적인 순간처럼 일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한 휴식을 제공해 주었죠. 북촌 한옥마을의 고풍스러운 우체국에서는 만년필로 직접 편지를 쓰고 전통 우표로 봉투를 봉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디지털 소통이 지배하는 시대에 종이에 직접 글을 쓰는 낭만이 오랜만에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애 편지를 보낼 때의 설렘과 아날로그의 매력은 현대적 소통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체국을 나서며 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600년 된 한옥들이 전쟁과 재개발의 바람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대부분 도시들이 현대화를 위해 전통을 희생했지만 서울은 그 중심에서 전통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네온사인이 빛나는 홍대의 젊음의 거리를 걷던 우리는 시끌벅적한 골목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지하 인디 아트 갤러리를 발견했습니다. 어쿠스틱 포크와 감성적인 R&B가 어우러진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아일랜드 틴 휘슬 연주자와 아프리카 젬베 드러머로 구성된 학생 밴드가 공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독특하면서도 흥겨웠고 음악이 주는 에너지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수박 막걸리 칵테일을 나눠 마시며 강렬한 비트와 케이팝 리믹스가 함께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곳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멋진 할머니, 열정적인 청소년들까지 모두 어우러져 있었고 세대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포용적인 예술 현장이었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가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이도, 국적도, 세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 순간을 즐겼죠. 이 예술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한국이 지닌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은 한국의 예술 현장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의사인 건 알지만 엄마는 아직도 전통의학을 믿기가 어려워.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니? 여기 한의학을 불신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한의학 치료를 받게 될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교사였지만 저의 학업을 위해 늘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죠.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특히 로봇 수술과 신약 개발에 큰 흥미를 느끼며 그 분야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최첨단 의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대의학의 최전선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졸업 후 저는 바르샤바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동시에 연구에도 매진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환자 한 명 한 명을 단순한 생명체로 보지 않고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수술을 했지만 환자 개개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최신 의술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성공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어느 날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심각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어머니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로서 최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던 제가
정작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현실은 저를 깊은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력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깊은 좌절감 속에 있던 어느 날, 저는 한 권이 있는 의료기술 컨퍼런스에서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죠. 발표를 시작하기 전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 자리에 서게 된 순간에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박사입니다. 특히 수술용 로봇과 최신 제약 치료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이자 연구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노력이 떠오르며 저는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웠죠. 발표가 시작되고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준비한 그래프와 이미지들이 함께 띄워졌습니다. 로봇 정밀도의 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의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신 수술용 로봇 시스템에 대한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손톱보다 작은 절개를 통해 밀리미터 이하의 정확도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죠. 저는 청중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감명을 받고 있는 듯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펜을 들어 메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에 몰두한 듯한 눈빛들. 그 공간에는 새로운 발견과 발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저는 한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강력한 증거가 부족한 전통 요법에 의존하고 있겠지만 저는 약간 동양의학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의료 혁신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군중 사이에서 동의의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제가 한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 세상의 정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저와 악수를 나누고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지며 칭찬이 오갔습니다. 제 연구 분야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중에는 원칙적으로 핸드폰을 보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엔 확인해야 할 것 같아 화면을 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알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조용한 복도의 구석을 찾았습니다. 차분하려 애쓰면서도 속이 가라앉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죠. 전화를 걸고 나서야 상대편 의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리아 박사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겪고 계신 신경학적 증상들이 최근 검사 결과로 심각한 장애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기력이 약해지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의학의 힘을 믿고 싶었죠. 치료 방법은 없나요? 간절히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법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빨라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실험적 치료법도 가능하긴 하지만 솔직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무감각하게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가운데 모퉁이를 돌 때까지 앞에 있는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놀란 마음에 소리쳤죠. 그도 미소를 지으며 제가 죄송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곧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척 걱정스러워 보이시는데요. 순간 저는 전문가답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본능이 들었지만 그의 진실한 태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폴란드 의사들은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권혁준 박사입니다. 한국 출신의 종양학자이고 현재 바르샤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마리아 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때 권혁준 박사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신 상황과 관련된 발표가 하나 있을 예정입니다. 그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신경과 전문의 김민호 박사가 신경계 질환에
대해 한의학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선구적인 연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혁준 박사의 말이 끝나자 제 안에 회의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의학? 그건 분명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전문 영역은 첨단 기술과 철저한 시험, 그리고 데이터였습니다. 전통의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눈빛, 한때 강인했던 손이 이제는 떨리는 모습. 지난 방문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도와달라는 듯한 무언의 호소. 아무리 그 가능성이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제가 무시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준 박사님, 저도 그 발표에 참석해봐야 할 것 같네요. 권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시계를 흘끗 보니 발표는 몇 분 뒤에 디올에서 시작될 예정이었고 서두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결심을 다지며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홀에 도착했을 때 신경과 전문의 김민호 박사가 이미 연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불이 점점 어두워지고 저는 홀 뒤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하고 명확했으며 저는 의심을 잠시 내려놓고 공정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펜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뭔가 큰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 방향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강의실에서 펼쳐진 김 박사의 발표는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김 박사가 말한 내용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고 제가 서양의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양의학이야말로 과학적 방법론과 선진 기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김 박사의 접근법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실을 나와 따뜻한 바르샤바의 햇살 아래로 걸어나갔습니다. 조용한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 역시 저마다의 삶과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핸드폰을 꺼내 오래전 찍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젊고 건강하셨을 때의 사진이었죠.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양원에서의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쇠약해지고 지쳐버린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과 나누었던 대화,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미 여러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가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희망도 사라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의 연구와 발표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통 한의학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놀라운 호전을 보였다는 환자들의 사례들, 어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리고 저 역시 그 가능성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서양의학만을 신뢰해 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한의학을 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엄마, 이번 학회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어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거였는데 어머니는 말을 끊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서양의학을 신뢰해왔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 게 최선이란다. 저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 연구 결과는 정말 획기적이고 시도해볼 만하다고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의사인 건 알지만 엄마는 아직도 전통의학을 믿기가 어려워.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니? 엄마, 그건 편견 때문이에요. 이건 근거 없는 민간 요법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마지막으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그만하렴. 엄만 이미 결정했어. 한의학 같은 건 고려할 생각이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어머니 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얘야, 어제는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김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께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어머니도 점차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 좀 보세요. 서양의학만으로는 별다른 호전이 없었는데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자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엄마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아,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네가 이렇게 많은 걸 찾아보고 고민했는데 엄마는 귀를 닫아버렸어. 미안하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요. 당연히 낯설고 두려우셨겠죠.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어떨까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마리아. 엄마도 믿어볼게.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엄마가 안 믿을 수 없지.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는지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병원과 일정을 조율했죠.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김 박사의 연구와 한의학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었고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정보와 지원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비행기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여행에 대비해 특수 준비가 된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했고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며 산소 마스크와 모니터링 장비까지 준비된 상태였죠.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불안한 듯 보이셨지만 저는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있으니까요. 비행 중 어머니를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좌석을 완전히 눕힐 수 있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의료진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어머니는 장거리 비행 내내 편안한 자세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컨디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응급 이송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완벽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김 박사님께서는 이송 과정 내내 어머니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병실로 어머니를 모셨고 이미 대기 중이던 의료진들은 철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어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세심한 배려는 김 박사님의 덕분이었죠. 그는 우리 여정을 꼼꼼히 챙겨주었고 최고의 의료 자원을 동원해 주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이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김 박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료진 모두 영어도 유창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소통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경험이었어요. 음식, 언어,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까지 바르샤바와는 너무나 달랐죠. 때로는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흥분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새로움 속에서 병원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검사를 받고 평가를 받는 동안 우리는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박사님과 그의 팀은 철저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분석하고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관찰하며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진단법인 혀와 맥박 분석을 현대적인 영상 기술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서양의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총체적인 관점이었죠. 질병의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방식은 제가 배운 서양의학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 영혼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사람의 모든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요. 김 박사님은 병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역시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의학의 세계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병원 안에 한약방을 구경했는데 말린 식물과 뿌리들이 가득 담긴 유리병들이 무지개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음양, 오행, 경락을 통해 기 에너지가 흐르는 원리를 설명해 주었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생소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울수록 이 고대 의학 체계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세계관이 열리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저는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김 박사님은 병원 밖의 세상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를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선한 해산물부터 수공예 도자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는 법, 한국식으로 인사하고 절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에 계속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어딜 가나 미소로 맞이해 주었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절함은 언어와 문화 차이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어머니의 치료 계획도 점차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표적 약물 치료에 더해 침, 한약, 뜸과 같은 전통 한방요법을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김 박사님과 의료진은 모든 치료 요소를 어머니의 체질과 상태에 맞추어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용감하게 이 새로운 치료에 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 박사님과 그의 팀을 믿고 따르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치료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치료 강도는 높았고 진전은 덜했지만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머니의 뺨에 색이 돌기 시작하고 눈빛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식욕도 회복되며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만드는 그 활기찬 기운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기적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일상도 자리 잡으면서 저는 단순히 어머니의 치료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침자리를 찾는 법, 한약을 다리는 법, 어머니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운동법 등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직접 체험을 통한 교육이었고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지혜에서 직접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진전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역시 서울 생활에 적응해 새로운 리듬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편안함과 소속감이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고 그곳의 직원들은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배움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면 고대 문헌과 현대 연구 자료를 탐독하면서 한의학 철학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주의 축소판으로서 인체를 바라보는 한의학의 개념, 음양과 오행, 기의 흐름에 따른 건강과 질병의 이해 방식은 제 내면 깊숙이 공명했습니다. 이는 완전성과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고 그 세계관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눈에 띄게 더 강해지고 밝아지며 점차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치료가 작용하고 있었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머니의 활력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저에게 매일같이 희망과 치유의 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변화한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미묘하면서도 근본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연민과 연결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그 힘이 점점 제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침술 클리닉에서 보조를 하던 중 특히 어려운 환자를 만났습니다. 연로하고 몸이 많이 약해 보이는 여성분이었죠. 그분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바늘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을 단순히 증상의 집합체로 보던 시선이 한 인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살아온 존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을 건넸고 손길을 더욱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놀랍게도 그분이 제 손길 아래에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가라앉고 문이 스르르 감기는 걸 보았죠. 그 순간은 사소할 수 있었지만 제게는 중요한 깨달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의사가 무엇인지,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엿보게 된 거죠. 저는 단순한 기술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경험을 김 박사님과 나누었을 때 그는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그것이 바로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닿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귀국할 준비를 할 때 저는 단지 여행 가방만을 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죠. 앞으로 가는 길에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나눌 책임감을 느꼈고 그 선물을 세상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김 박사님은 우리를 도심 외곽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나무와 꽃 사이를 걸으며 상쾌한 봄 공기를 마시던 중 김 박사님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당신에겐 위대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와 가르침, 변화의 여정이죠. 미넨에서 지금처럼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배운 균형과 조화의 지혜를 기억하고 당신 자신의 마음과 연민, 그리고 용기를 믿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님을 꼭 껴안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과학과 예술, 지식과 친절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과 봉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가슴속에는 슬픔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해진 이곳, 한국을 떠나는 슬픔과 앞으로의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었죠. 몇 달 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배움과 통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길을 밝혀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 한국의 한의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또한 바르샤바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올리비아 씨는 호주에서 일본과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였죠. 일본의 기술과 전통,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경험하며 두 나라에서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여정이었죠. 그리고 마리아 씨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출신 의사인 마리아 씨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았고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어우러진 치료를 통해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아 씨 자신도 치유와 배움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삶에서의 경험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작은 도전과 변화를 허락해보세요. 세상은 그만큼 넓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